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실은 언제나 차가운 금속성과 포르말린 냄새, 그리고 죽음의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법의학자 차유진에게 이 공간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오직 진실만이 존재하는 신성한 곳이었다. 그녀는 늘 생각했다. 산자는 거짓말을 하지만 죽은 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시신은 그 몸에 새겨진 마지막 흔적들로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 앞으로 새로운 시신 한 구가 들어왔다. 경찰이 넘겨준 사건 파일은 지극히 평범하고 간단했다. 피해자 김민호 38세. 신원 평범한 회사원. 사망 추정 원인 뺑소니 교통사고. 늦은 밤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발견되었고 목격자는 없었다.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적인 죽음 중 하나일 뿐이었다. 유진은 익숙하게 수술용 장갑을 끼고 차가운 부검대 위에 누워있는 김민호의 시신을 마주했다. 그녀는 외부 검시를 시작했다. 경찰의 보고서대로 시신에는 차량에 치인 것으로 보이는 다발성 골절과 타박상이 선명했다. 모든 것이 평범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모습과 일치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위화감을 느꼈다. 피해자는 회사원이라고 했는데 그의 손은 사무직 노동자의 손이 아니었다. 그의 손바닥에는 단단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거칠었다. 그것은 평생을 고된 육체 노동이나 혹독한 훈련을 한 사람의 손이었다. 단순한 취미 활동이었을까? 그녀는 일단 그 의문을 머릿속에 기록해두고 조수와 함께 시신을 뒤집어 등 쪽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유진은 숨을 멈췄다. 그녀의 조수 역시 자신도 모르게 작은 탄성을 내뱉었다. 남자의 등 전체에는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조폭들이나 새기는 조잡한 용문신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폭의 정교하고도 장엄한 동양화였다. 험준한 산맥과 구름 사이를 꿈틀거리며 승천하는 거대한 흑룡. 용의 비늘 하나하나, 산의 바위 능선 하나하나가 당대 최고의 화가가 그린 것처럼 섬세하고 생생했다. 정말 대단한 문신이네요. 조수가 감탄하며 말했다. 하지만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이 아닌 법의학자로서의 분석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장갑을 낀 손으로 용의 몸통을 휘감고 있는 산맥의 능선 부분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두 번째 위화감을 느꼈다. 질감이 달랐다. 그녀는 강력한 조명이 달린 확대경을 가져와 등 부분을 비춰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커졌다. 산맥의 지형을 그리고 있는 수많은 검은 선들 중 일부는 먹물로 새긴 문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가늘고 정교하며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흉터였다. 마치 외과 수술용 메스로 피부를 얇게 점여낸 후 그 상처가 아물며 남게 된 켈로이드성 흉터. 그 흉터들은 교묘하게 다른 먹물선들과 뒤섞여 있어 육안으로는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누가 대체 왜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자신의 몸에 고통스러운 흉터를 이용해 그림을 새겨 넣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예술이 아니었다. 이것은 평범한 문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암호였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고통스럽게 새겨넣은 지워지지 않는 메시지였다. 부검실의 서늘한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차갑고 무겁게 그녀를 짓눌러 왔다. 죽은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부검대 위에 누워있는 이 평범한 회사원. 김민호의 시신은 그녀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하고도 위험한 이야기를 비명처럼 외치고 있었다. 김민호의 시신은 평범한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로 처리되어 유가족에게 인계되었다. 하지만 그의 등 전체를 뒤덮고 있던 그 기이하고도 정교한 문신은 차유진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특히 먹물과 교묘하게 뒤섞여 있던 그 외과용 메스처럼 날카로운 흉터 자국들. 그것은 그녀의 직업적 호기심과
법의학자로서의 집요한 의심에 불을 지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그녀의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며칠 후 늦은 밤, 유진은 국과수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에 김민호의 등 문신을 찍었던 고해상도 사진 파일들을 불러왔다. 그녀는 법의학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그리고 사진의 여러 필터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지의 질감과 명암 대비를 조정하여 피부의 미세한 융기, 즉 흉터 조직만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산맥을 휘감고 있던 거대한 흑룡의 모습이 서서히 지워져 나갔다. 구름과 파도의 형상도 사라졌다. 마침내 모든 예술적인 그림이 거치고 나자 화면에는 오직 흉터로만 이루어진 수백 개의 가늘고 복잡한 선들만이 남았다. 그것은 더 이상 산수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정밀한 기술 도면이나 미지의 회로도처럼 보였다. 이게 대체 뭘까? 그녀는 몇 시간을 그 기이한 선들의 배열을 응시하며 보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뇌리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그녀는 컴퓨터에 지리정보 시스템 프로그램을 열었다. 그리고 그 위에 흉터 선들의 패턴을 겹쳐보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서울의 지도 위에 패턴을 겹쳐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맞지 않았다. 경기도, 충청도,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를 대입해보아도 그 기묘한 선들은 의미를 찾지 못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김민호의 손에 박혀있던 그 단단한 굳은 살을 떠올렸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어. 그의 몸은 험한 환경에 단련되어 있었지. 험한 환경. 산. 그녀는 검색 범위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좁혔다. 그리고 마침내 강원도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한 산악 지역의 정밀 등고선 지도를 찾아냈다. 그녀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등고선 지도 위에 흉터 패턴을 겹치는 순간 그녀의 숨이 멎었다. 완벽하게 일치했다. 흉터로 만들어진 그 수백 개의 선들은 바로 그 산악지대의 등고선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포개어졌다.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이것은 지도였다. 한 인간의 등 전체에 고통스러운 흉터를 이용해 새겨넣은 지워지지 않는 지도. 유진은 흥분을 억누르며 다시 원본 문신 사진을 보았다. 이번에는 용의 몸통 곳곳에 박혀있던 12개의 작은 보석 장식에 시선을 집중했다. 예술작품의 일부라고만 생각했던 그 보석들. 그녀는 그 12개의 보석의 위치를 방금 완성된 등고선 지도 위에 하나씩 표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12개의 점이 모두 찍혔을 때 그녀는 완성된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 점들은 산속에 버려진 낡은 광산, 깊은 계곡 속에 숨겨진 작은 산장,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감시 초소 등 아주 외지고 접근하기 힘든 12개의 특정 지점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무엇과 어디를 알아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도 무서운 질문이 남아 있었다. 왜? 이 12곳에는 대체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누가 대체 왜 이런 끔찍하고도 기발한 방법으로 지도를 남겨야만 했는가? 유진은 자신의 등 뒤로 서늘한 한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변사 사건의 법의학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로 위험한 비밀의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가 마주한 것은 보물지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면 거대한 무덤 혹은 감옥으로 향하는 지도일지도 몰랐다. 차유진은 자신이 완성한 흉터로 그려진 지도 앞에서 며칠을 고뇌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더 이상 평범한 변사자의 몸에 새겨진 문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남긴 중대한 비밀의 열쇠였다. 하지만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황당한 이야기를
시신의 등 문신이 지도였다는 말을 경찰에 가봤자 과로에 시달리는 법의학자의 망상으로 치부될 것이 뻔했다. 그녀에게는 이 지도가 가리키는 곳이 무엇인지, 이 지도가 현실 세계에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더 필요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가 이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이자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기자로 일하고 있는 박서희 기자였다. 두 사람은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카페에서 만났다. 유진은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서희에게 털어놓았다. 시신에서 발견된 기이한 흉터 문신, 그리고 그것이 강원도 산악지대의 등고선 지도와 일치한다는 사실까지. 서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친구의 진지한 눈빛과 그녀가 내미는 정교한 분석 자료들 앞에서 이 이야기가 결코 평범한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될까? 이 12개의 좌표. 이 좌표들이 가리키는 곳에서 혹시 지난 몇 년간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는지 알아봐줘. 군사작전이나 실종 사건 같은 것들 말이야. 내가 신원불명의 피해자 신원을 파악하는 데 필요해서 그래. 유진은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긴 채 친구에게 부탁했다. 서희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언론사가 가진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망을 이용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유진이 넘겨준 12개의 좌표와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다.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포기하려던 순간 그녀는 찾아냈다. 약 1년 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그 12개의 좌표가 위치한 바로 그 지역에서 여러 건의 기이한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보고된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의 거대한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다음 날 서희는 다급한 목소리로 유진을 다시 호출했다. 이번에는 카페가 아닌 그녀의 언론사 사무실 보안이 완벽한 개인 공간이었다. 서희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유진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부분의 내용이 검열된 1년 전에 정부 내부 보고서와 기사들이 떠 있었다. 유진아, 네가 찾던 게 이거였어. 서희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1년 전 국가정보원 소속의 최정예 비밀 요원 12명이 바로 네가 말한 그 강원도 산악지역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 중이었어. 대테러 작전이었다고 해. 그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런데 작전 도중 그들 모두가 사라졌어. 교신이 완전히 두절되고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거야.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12개의 좌표, 그리고 12명의 요원. 정부의 공식 발표는 그들이 작전 중 적의 기습을 받아 전원 순직했다는 거였어.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그들은 국가 영웅으로 추서되었고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었지. 하지만 이상해. 너무 조용히, 너무 급하게 덮어버렸어.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유진은 자신의 부검대 위에 누워있던 그 평범한 회사원을 떠올렸다. 군인처럼 단련된 몸 정체를 알 수 없는 흉터지도.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는 13번째 요원이었던 거야. 그는 작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배신당하고 어딘가에 갇혀 있을 동료들의 위치를 자신의 등에 새겨 세상에 알리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를 암살한 자들은 그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유진과 서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실종 사건이나 음모가 아니었다. 이것은 국가 안보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거대한 배신이었다. 12명의 최정예 요원들은 죽은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들은 지금도 지도에 표시된 그 12곳의 어딘가에서 감금된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평범한 법의학자인 자신과 기자인 친구 두 사람이 쥐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어깨 위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그리고 위험한 진실의 무게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이 지도를 누구에게 전달해야 하는가?
잘못된 선택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12명의 요원들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터였다. 차유진과 박서희 기자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을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국가정보원 최정예 요원들의 실종, 그리고 그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배신. 이것은 그들이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될 국가의 가장 깊은 영린일지도 몰랐다. 경찰이나 국정원, 그 어느 쪽도 믿을 수 없어. 그저 이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해야 할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서희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모든 행동을 함께하고 서로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기로 약속했다. 서희는 자신의 정보망을 이용해 1년 전 작전을 지휘했던 국정원 내부의 고위급 인사들을 뒷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진은 다시 시신 사진 속의 문신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 안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직감했다. 한편 국정원 내부, 기획조정실장 윤석호의 사무실에 긴급 보고가 올라왔다. 그의 부하가 며칠 전 처리했던 김민호의 시신 부검과 관련된 서류를 들고 온 것이었다. 실장님, 시신 부검을 담당했던 법의학자가 국과수 내에서도 아주 꼼꼼하고 집요하기로 유명한 차유진이라는 여자입니다. 윤석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아주 작은 변수가 생겼음을 감지했다. 그는 만에 하나를 대비하기로 했다. 그 여자가 뭘 알고 있는지 알아봐. 부검과 관련된 모든 파일들을 확보하고 지금부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조용하게 그의 명령과 함께 국가의 가장 유능한 사냥개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한 평범한 법의학자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유진은 자신의 삶 주변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쳐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문신을 분석하던 그녀는 퇴근 후 다시 연구실에 들렀다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신의 책상 위 서류 위치가 아주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고 컴퓨터에서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로그인 실패 기록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전문가가 자신의 연구실을 몰래 뒤지고 간 것이었다. 그녀는 그때부터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집 근처 골목에는 며칠째 똑같은 검은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고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에는 언제나 신문을 읽는 똑같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정체 모를 사냥꾼들의 사냥감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공포를 느끼는 대신 더욱더 절박하게 문신 지도에 매달렸다. 그녀와 서희는 보안이 완벽한 새로운 장소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유진은 문신 속의 작은 상징들을 가리켰다. 이건 그냥 장식이 아니야. 군용 암호 체계의 일부와 비슷해. 아마 12개의 장소가 어떤 순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열쇠일 거야. 서희 역시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다. 내가 1년 전 작전 관련자들을 조사해봤어. 이상하게도 당시 작전을 총괄했던 기획조정실장 윤석호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와. 그는 작전 실패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이후로 승승장구했어. 그리고 그의 작년 재산 기록이 좀 이상해. 윤석호, 마침내 용의자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바로 그날 밤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암호화된 군용 코드와 문신 속의 상징들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유진아, 찾았어. 윤석호 실장이야. 그놈이 작년에 거액의 돈을 받고 우리 요원들의 정보를 팔아넘긴 거였어. 하지만 유진아, 너 지금 어디야? 내 정보원이 방금 알려줬는데 그들이 네가 무언가를 알아챘다는 걸 알았대. 그들이 지금 너한테 가고 있어. 당장 거기서 빠져나와. 서희의 비명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저걱 연구실 전체의 불이 꺼지며 비상등만이 붉은 빛을 밝혔다. 정전이었다. 유진의 휴대폰 통화도 함께 끊겼다. 그리고 그녀는 들었다. 쿵쿵. 자신이 잠가놓은 연구실의 육중한 강철 보안문이
외부의 거대한 힘에 의해 강제로 부서지는 소리를, 사냥꾼들이 마침내 사냥감을 잡으러 온 것이다. 어둠 속에서 유진은 자신이 갇혔음을 깨달았다. 어둠과 강철문이 부서지는 굉음 속에서 차유진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싸울 수 없었다. 그녀는 요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의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 자신의 공간을 이용해 이 상황을 벗어나야만 했다. 그녀의 눈에 연구실 구석에 있던 액체질소 보관 용기가 들어왔다. 꽝! 마침내 연구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실루엣의 남자들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바로 그 순간 유진은 액체질소 용기에 밸브를 부수어 그들 앞으로 집어 던졌다. 직! 엄청난 양의 액체질소가 순식간에 기화하며 자욱한 흰 연기가 연구실 전체를 뒤덮었다. 급격한 온도 변화에 천장에 화재 경보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고 스프링클러가 터져 차가운 물줄기를 쏟아냈다. 침입자들은 순간적으로 시야를 잃고 혼란에 빠졌다. 유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던 일반 설계대는 없는 작은 비상 탈출구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는 마침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비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 그녀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문신지도에 분석 데이터가 담긴 USB 하나만을 쥔 채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적들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곧 전열을 가다듬고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유진은 자신의 뒤에서 여러 개의 구둣발 소리가 따라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스파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훈련받은 요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진실을 알아버린 평범한 법의학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무작정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달려갔다. 퇴근 시간의 인파가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뱀처럼 빠져나가며 막 도착한 전동차 안으로 몸을 던졌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자신을 놓치고 분한 표정을 짓는 남자들을 보았다. 그녀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경찰도 국정원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친구 서희가 말해주었던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사라진 12명의 요원들을 자식처럼 아꼈고 그들의 실종 이후 국정원 내부의 음모를 의심하며 스스로 물러났다는 전설적인 인물. 퇴역한 육군 대장 이순국 장군이었다. 서희는 그만이 이 거대한 배신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유진은 이순국 장군이 살고 있는 연희동으로 향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가다 뒤따라오는 검은색 세단을 발견하고는 도중에 내려 뒷골목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기지를 동원해 도시의 어두운 혈관 속을 헤매며 추격을 따돌리려 애썼다. 하지만 그들은 프로였다. 마침내 장군의 집이 얼마 남지 않은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서 그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남자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 유진은 마지막 수단을 사용했다. 그녀는 연구실을 빠져나올 때 자신도 모르게 집어들었던 강력한 마취제가 담긴 주사기를 꺼내들었다. 가장 선두에 선 남자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그녀는 의사의 정교함으로 그의 목동맥 부근에 정확하게 주사기를 찔러 넣어놓았다. 남자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다른 남자들이 당황한 틈을 타 유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이순국 장군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다. 그녀는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장군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추격자들이 골목 코너를 돌아 그녀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 대문이 열리고 장군의 부관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다. 유진은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그녀의 등 뒤로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일단 안전했다. 부관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서재 안. 수많은 훈장과 책들 사이로 고고한 학처럼 앉아있는 한 노인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순국 장군이었다.
유진은 숨을 헐떡이며 자신이 목숨처럼 지켜온 USB와 문신 사진들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피로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장군님, 지도가 있습니다. 장군님의 부하들, 사라진 그분들을 찾을 수 있는 지도입니다. 정보는 전달되었다. 횃불은 넘겨졌다. 이순국 장군은 아무 말 없이 유진과 그녀가 내민 증거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늙은 눈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녹슬지 않은 장군의 날카로운 빛이 번뜩이기 시작했다. 이순국 장군의 서재는 그날 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장군은 차유진이 가져온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그의 평생의 충심들이자 지금은 각계각층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옛 부하들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그는 더 이상 은퇴한 노장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를 좀먹는 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칼을 빼든 백전노장이었다. 장군의 지휘 아래 비공식적인 특수작전이 시작되었다. 그의 충직한 부하들은 유진이 해독한 12개의 좌표를 향해 어둠을 틈타 일제히 움직였다. 그곳에서는 지난 1년간 죽은 것으로 알려졌던 12명의 국정원 정예 요원들이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감금된 채 발견되었다. 그들은 모두 살아있었다. 살아있는 증거들이 돌아오자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국정원 내부의 반역자 윤석호 실장과 그의 세력은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의 증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뻔했던 거대한 음모는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이순국 장군은 안전가옥에 머물고 있던 차유진을 찾아왔다. 차 박사, 당신이 12명의 생명과 이 나라를 구했소. 장군은 그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드리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하시오. 어떤 보상이든 제공하겠소. 하지만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장군님. 장군은 그녀의 뜻을 이해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알렸다. 국가 안보를 위해 그녀가 이 사건에서 했던 역할은 영원히 1급 기밀로 분류될 것이라고. 그녀의 영웅적인 행동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한 법의학자의 삶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유진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명예나 보상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몇 달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실.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았다. 차유진은 다시 하얀 가운을 입고 차가운 부검대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일상은 완벽하게 제자리로 돌아온 듯했다. 그녀 앞으로 새로운 시신 한 구가 들어왔다. 신원불명의 노인. 경찰의 보고서에는 단순 병사라고 적혀 있었다. 1년 전에 그녀였다면 그저 또 하나의 평범하고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시신을 마주하며 5년 전 자신의 부검대 위에 누워있던 한 남자를 떠올렸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평범한 교통사고 피해자 김민호로 기억하지만 오직 그녀만이 그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다. 그는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마지막 지도로 만들었던 이름 없는 영웅 13번 요원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매일 마주하는 이 차가운 시신들 하나하나가 그저 단순한 변사체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시신에는 그들만이 간직한 각자의 이야기와 삶의 희로애락, 그리고 때로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위대한 희생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법의학자로서 그녀의 임무는 단순히 사인을 밝혀내는 것을 넘어 말이 없는 죽은 자들을 대신해 그들이 살아생전 남긴 마지막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임을. 그것이야말로 13번 요원이 그녀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 유진은 새로운 시신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메스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놀림에는 예전의 전문적인 기술과 함께
이제는 죽은 자의 삶 전체를 향한 깊고도 따뜻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영원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영웅일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 차가운 부검실 안에서 누구보다도 위대한 방식으로 매일같이 수많은 영혼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진정한 수호자가 되어가고 있었다.